교수님,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 조선중앙일보 창간 배경과 편집진 구성을 주제로 상지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부 박용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용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을 지냈습니다. 한국언론과 민족운동, 한국방송 역사와 대중음악 등 한국의 언론 문화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요 논저로는 식민지시기 언론과 언론인, 한국신문의 사회문화사 등이 있습니다. 박용규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가 4개라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에게 주어진 거는 주로 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의 인적인 구성, 또 특성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마침 앞에 장신 선생님의 발표가 제가 얘기해야 될 많은 부분을 해주셔서 좀 수월하게 제가 20분 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일보를 생각하면 이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어떤 한편으로는 그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과소평가되는 부분과 과대평가되는 부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중앙일보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현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든 아니든 간에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조선중앙일보를 포함한 제3의 민간지라고 불리우는 시대중의 중앙, 조선중앙은 현존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시야에서 벗어나 있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부는 앞서 장신 선생님의 발표에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3.1운동 이후에 민간지 허가를 검토하면서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3개를 허가했고 3개를 유지하는 정책을 강점기 내내 지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사신문이라고 하는 국민협회 민원식이 발행했던 신문이 없어지고 그 뒤에 시대중의 중앙, 조선중앙 이렇게 계속이 됐는데, 앞서 중앙까지는 친일적인 인물들에게 발행이 허가가 됐는데, 조선중앙일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선 발표에서 나왔지만 30년대에 최선익이나 윤희중의 자본으로 신문이 인수가 되고, 그 뒤에 몽양이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사실은 사료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확히 그걸 밝힐 수 있는 사료는 없는데, 아마 앞에 최선익과 윤희중이 신문 인수할 때는 이 두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았을 겁니다. 최선익은 앞서 조선일보를 경영했던 개성의 청년갑부죠. 이 사람은 김동성하고 굉장히 가까운 개성 사람이었고, 윤희중은 제 발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동호의 사촌동생 조동순의 이제 매제였던 사람인데, 이 발표 때문에 다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민전 중앙위원이었던 걸로 제가 옛날에 글을 쓸 때는 확인했는데, 보니까 그 뒤에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고, 지역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신문에 그분에 관한 글이 있는 걸로 보면 아마 월북하거나 이러진 않고 여기서 계속 사회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선익이나 윤희중 두 분의 자본의 성격으로 보면 앞서 신문들처럼 친일적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민족운동을 해서 자기들이 보기에 문제가 될 만한 논조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운형의 사장 취임입니다. 저는 여운형의 사장 취임을 총독부가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에서 사실 이 글을 썼던 거는 20여 년 전인데, 풀지 못했던 의문을 요번에 다시 글을 쓰면서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 제가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언론사 연구에만 주력할 수 없어서 관심을 놓고 있던 이 부분을 다시 찾아봐도 그 뒤에 굉장히 훌륭한 많은 연구들이 나왔지만, 그 연구들 속에서도 몽양의 사장 취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밝힌 연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몽양이 사장 취임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시기가 33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이미 많은 일제강점기를 연구했던 역사학자나 언론학자들이 얘기했지만 30년대 들어서서 한편으로는 통제가 강화되고 한편으로는 서서히 상업화의 싹이 트고 있었고, 물론 상업화되는 건 좀 더 뒤에 진행이 되지만, 그래서 몽양이 중앙일보 사장이 돼도 이런 엄혹한 통제와 상업화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구조 속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허락했다기보다 묵인하는 정도로 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몽양이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되게 우리가 이제 이념적인 문제만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기 신문을 보면 되게 동아일보는 창간부터 지금까지 내내 호남자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요. 조선일보도 사실은 기호지방 사람들의 자본이었다가 앞서 장신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수양 동우회가 눈독을 들이면서부터 시작해서 평안도 자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지역 감정으로 보면 기호지방 사람들이 많은 기록에 지역 감정 얘기가 나옵니다만, 기호지방 사람들이 한 신문은 호남, 한 신문은 평안도인 것 때문에 기호지방 사람들만의 신문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한편으로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이념적인 요인이 일정하게 작용돼서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호지방, 좀 더 넓게 잡아도 중부지방 사람들이 결집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보면 시대일보가 그랬습니다. 최남선이 그랬고, 그 뒤에 혼명인데 혼명이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 뒤에 중앙일보도 이상혁 그랬고, 다만 나중에 안희재 자본이 들어오면서 경상도 자본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 중앙일보도 기본적으로 개성자본과 논산 유인이 중이었다. 나중에는 이제 오기주가 관여하게 되면서 함경도 자본이 들어오긴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 신문은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인 신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후지방 신문이라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창간과정이나 여운형의 사장 취임에 관한 내용들은 모두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중앙일보가 등장했는가 하는 건 앞서 장신 선생님이 언급해 주셨던 32년도의 상황,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이미 해 주셨어요. 32년도는 대단히 복잡했던 시기입니다. 경영상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특히 조선일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의 안재홍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글에도 나옵니다만, 몽양을 사장으로 모시려 하던 차에 최선익과 윤희중이 인수한 중앙일보에서 선수를 친 셈이죠. 그래서 몽양으로서는 대단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조선일보보다는 새로 출발하는 중앙일보를 선택해서 사장으로 갔을 겁니다. 이미 사장으로 가서 여기에서 대중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선일보보다는 중앙일보가 훨씬 새로운 출발하기 좋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총독부가 당시의 상황 속에서 몽양이 신문사 사장으로 가도 아마 자기들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저는 사장 취임을 굳이 막지 않았던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근데 이제 몽양이 사장으로 취임해서 어떻게 편집진을 구성했는가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주된 내용인데, 되게 33년, 34년에는 몽양의 의도대로 편집진을 구성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제 글의 54페이지를 보시면 편집진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 편집진의 거의 대부분이 조선일보에서 내분 끝에 싸우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대단히 내부의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재홍, 이승복, 한기학,
여기 김동성, 뭐 최선희 다양한 이분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그 세력 관계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안재용, 이승복의 각각 다른 이유 때문에 맞서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신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합 집산 끝에 다시 모인 게 중앙일보였고 이름이 바뀐 조선중앙일보입니다. 그래서 초기는 대개 조선일보에서 이탈했던 사람들이 이 편집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몽양이 구상했던 대로 신문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물론 33년, 34년의 지면도 당시에 조선 동아와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발표에서 이제 그 논조를 분석해서 발표할 거니까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에서 조선 동아와 논조면에서 큰 차이를 내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엄혹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상업화 속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너뛰고 넘어온 앞부분에 일찍 1960년에 최준 선생님이 한국신문사에서 썼던 그 평가가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조선 동아와 차별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보도에 있어서 사생활 폭로라든지 하는 뭐 이런 정도로. 근데 이제 최준 선생님이 놓쳤던 거는 사설과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 같은 것들은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었긴 했지만 그건 이제 마지막 발표에서 한 선생님 발표에서 나올 텐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거론되는 것이 일장기 마소 사건인데요. 그거는 이미 그 부산대 최백 선생님이 자세히 밝혔습니다만 동아일보의 과거 주장도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조선중앙일보를 과대평가하기 위해서 조선중앙이 명백하게 먼저 했고 동아가 나중에 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는 아닙니다. 같은 날 8월 13일 날 했고 신문 판가리를 하는데 신문이 하루에 그것까지 엄밀히 검토한 뭐 최백 선생님의 그 분석에 따르면 뭐 동아가 먼저일 수도 있다. 같은 날 했으나 그 지방판에 그래서 우리가 조선중앙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과소한 관심에서 갑자기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정확하지 못한 평가로 과대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정확한 분석에 근거해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저는 더 역사적으로 몽양과 조선중앙일보를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뒤에 편집진 구성의 변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가장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35년경에 가면 이제 편집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몽양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5년도에 가면. 근데 이 부분을 다시 글을 쓰면서 이후의 연구들이 이러한 편집진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를 밝힌 연구가 있을까? 저도 이제 20년 만에 다시 이 연구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사실 한 선생님의 여기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한종민 선생님 논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편집진이 구성됐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바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편집진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이걸 쓸 때보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돼 있어서 검색하면 웬만한 건 찾을 수가 있는데 온갖 자료를 다시 검색을 해봐도 편집진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연줄로 구성이 되었을까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35년도에 가면 분명히 몽양이 편집진 구성에 일정하게 주도권을 형성했을 거라는 건 결과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를 가면 그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들의 사원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가 이 20여 년 전에 한 24, 5년 전에 이 논문을 쓸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안 돼 있기도 했지만 투옥 경력이 확실한 사람들만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입사 전 경력을 정리했는데 여기 한 선생님은
추가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 표를 만들고 해방 이후 경력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표 정리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표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사람의 두 개 행위가 나올 때 확인해 보면 한자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든 표는 제가 만든 표에다가 한 선생님 표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확인해서 이제 정리를 한 표인데요. 자,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의 사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들어왔을까를 검색을 해봤는데 명확히 확인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몽양의 일정한 의지가 반영되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연이 드러나 있는 것은 제가 그 주에 얘기를 해놨는데, 오히려 사회주의 운동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몽양과의 개인적인 연으로 들어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들 중에 명확하게 몽양과 어떻게 선이 닿았는가 하는 것들이 사료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35년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토론문을 먼저 받으면서 그 토론문에 제가 고민했던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발표 중에 제가 그 토론문 나중에 이제 토론문을 토론자 선생님이 해주시고 나면 답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정작 해방 이후에 몽양과 같이 움직인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고경음, 너무 몽양과의 인연이 잘 드러나 있죠. 몽양 선생이 마지막을 같이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인민당에 참여했던 이상도 정도 등등이지만 해방 이후 이상도의 활동이 활발했던 게 아니었던 만큼 이 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해방 이후에 몽양 선생과 정치적인 행로가, 이 진로가 같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그게 저한테는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선중앙일보에 들어왔을까? 들어와서 이 내부에는 어떤 식으로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을까? 대개 초기에는 화요회계가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조동호를 포함해서 화요회계였던 사람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동호나 홍덕이, 홍영직 씨 이런 사람들, 뒤에는 전부 다 ML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토론자 선생님에 그래도 나와 있지만 이들은 되게 조공 장안파로 갑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우녀 몽양의 의지가 작용이 되긴 했지만, 몽양이 일일이 이 사람들과의 연으로 이 네트워크 속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이 또 다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형식으로 들어와서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들, 이미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운동에서 대개는 벗어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전향을 했든 안 했든. 그렇지만 대중운동을 통해서라도 기자로서 여전히 자기가 사회주의 운동하던 시절의 문제의식을 펼쳐보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도에 있어서 사생활 폭로 보도라든지 아니면 사설 같은 데 있어서 조선동화와 차별화되는 어떤 지점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긴 했겠지만, 이미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랬던 만큼 이들이 해방 이후에 다시 사회운동으로 복귀했을 때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중앙일보의 편집진 구성은 적어도 조선중앙일보가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통제와 상업주의 경쟁 속에 이미 논조가 급격히 변질된 조선동화와 차별화되는 역할을 하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지만, 몽양이 의도했던 대로 운동의, 조선 내에서의 운동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대단히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해방 이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의 사람들 중에 몽양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소수였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조의 차이 같은 것들은 뒤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리라고 봐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 들어왔던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의 언론인들 중에 취재 보도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보도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막 부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컨대 김복진 같은 경우는 취재 기자로서의 취재 경력이 전혀 없는데 부장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데스크들 본인들이 취재 경력이 없는 부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재보도 경력이 조선동아보다 상대적으로 일천했던 신문으로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생활 보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최린 같은 경우에 대한 보도인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 보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조선중앙일보를 앞으로 분석하는 논문들이 나올 필요가 있겠고요. 사설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쌤이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보면 아마 이강구의 역할이 상당히 컸으리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배성용 이미 연구들이 되어 있죠. 방기중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 아마도 여기 조선중앙일보에 우리가 보도를 분석할 때, 기사를 분석하는 것과 사설과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어떤 사람들이 썼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더 고민이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조선중앙일보의 논조라고 얘기할 때는 좀 더 이 조선중앙일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선중앙일보는 언론 통제가 엄혹한, 그러면서 이미 사업주의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차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신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엄혹한 통제와 상업주의적 경쟁 속에 그나마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몽양이 사장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밟았든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으로 편집진을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고, 근데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의 편집진으로 할 수 있었던 보도에 있어서 또는 논평 기사에 있어서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한적이었다고 하는 것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했던 일인 만큼. 그래서 저는 몽양이 철저하게 자신과의 어떤 이념만으로 편집진을 구성하지 않았던 이것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한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철저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조선중앙일보에서 만들려고 했다면 가능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운동가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와의 관계없이 끌어들였으나, 그래서 조선중앙일보는 차별화된 논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나 몇몇 분들이 서중석 선생님이나 변은진 선생 이런 분들이 몽양의 일제강점기 활동이 해방 이후 활동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조선중앙일보에서의 활동은 생각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큰 의미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못한 게 아니라 저는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는 조선중앙일보가 그 와중에 차별화된 논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적 구성이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이 저는 몽양의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 높게 평가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 뒤에 논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속에 제가 얘기한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또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